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카메라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오늘 다이빙에서는 업그레이드한 카메라를 좀 테스트를 해볼 겸 아름다운 로타 바닷속을 누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와 저거 봐 좀 다친 것 같다? 뭔가 다리가? 아닌가? 이것 봐. 우리랑 살래? 안녕. 우와. 네, 어제 해질녘에 와가지고 계속 여기 있었거든. 목말라서 왔나, 배 밑에? 우리 물 주자. 챔프 물그릇 뺏겼어. 친구야, 물 마실. 챔프?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얘가 물이 부족할 것 같진 않아. 먹는다. 먹는다. 우와, 혀 있다, 혀. 내가 물 흘려주니까 먹네. 버드피플 지금 집에 있나 유미한테 가보라 그랬어. 도요새를 보세요. 저희 오늘 다이빙 가려고 영상 촬영 준비 마치고 다이빙 샵에 왔는데 새가 한 마리 찾아왔네요. 근데 도망을 안 가고 마리나 손으로 냉큼 올라와가지고 거기 앉아있어요. 잔다. 나랑 색깔 깔맞춤. 그래서 물 주는 것도 받아먹고 그래서 로타에 새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키워도 되는지 키우려면 무엇을 줘야 하는지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여기 새 연구하는 친구들이고 저희가 긴급하게 지금 헬프를 요청해서 왔습니다. Yeah, so not really sure what his situation is yet. We're just feeling for broken bones or any wounds or anything in the wings. It's definitely pretty lethargic and just not reacting. A healthy bird would be very scared of us in this situation. 저렇게 불어서. Look, I think he's a juvenile. I think he's young. What is the name of this bird? I mean, what's the species? Yellow bittern. Yellow bittern. Yellow bittern, or the local name is cock. 카카? Yeah. C-O-C-K, C-O-C-K? K-A-K-A-K, right? 카카. K-A-K-A-K. Ah, kakak. Wow. 와, 카카. What does he eat? Fish? Insects mainly. Some fish as well, like small little fish. Yeah, we'll want to take him. You know, they take some pretty specialized care, and we have the food and the medicines for Absolutely. them. We want to join you guys when you release the bird, and we want to see it's flying. If you guys don't mind. 일단은 탈수 증상이 조금 의심된다고 하고 겉보기에 외상은 없는데 그래도 가서 제대로 된 검사를 좀 해보고 혹시 내부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약도 좀 먹이고 음식도 주고 건강을 되찾게 한 다음에 놔줄 때 다시 우리랑 같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때 같이 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It's gonna be. 오케이. Oh, 4 seasons. We'll give you updates on them. 오케이, please. Grea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guys. Thanks for letting us know. Thank you. Bye, guys. 바이. 우리가 엄청 새랑 인연이 깊은 것 같아. 옛날에 제주에서도 나무에서 떨어진 새 구해줘서 막 신고해가지고 데려가고. 아, 맞아. 그리고 여기 와서도 킹피셔 2마리나 구조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 까까기를 구조했는데 데려간다. 아이, 내가 물 주고 싶었는데. 근데 솔직히 새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설프게 케어하다가 문제를 발견 못하거나 죽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다시 다이빙 갈 준비합시다. 오케이. Life is better when you're around. Memories fade much slower when you're here with me to make 'em feel like you're here with me when I wear your shirt. I'm a mess all day until you're home from work. Always worried you might wanna call it quits. Always stressing over stupid little shit. I'm obsessing over you.
You and me drinking lemon drops. Baby, it gets so lonely. Stuck at home down to vodka shots. You make me wanna keep my phone on D&D. Never wanna pick it up when you're here with me. Keep it on a charger though, cause I know when you leave. Boy, you know I'm all up on your feet. I'm obsessing over you. 야, 진짜 로타바다는 진짜 예쁩니다. 자기가 자기 섬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웃기고, 영상도 제가 찍고 편집도 제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쁘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카메라 세팅법, 연출법, 편집법, 촬영법부터 프리다이빙에 대한 팁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공개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으로 검색을 하면은 정말 실력 있고 굉장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커플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존에 저희가 많이 소개드렸던 액션캠 말고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리즈로 천천히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필름메이커가 아니더라도 내가 취미로 이제 수중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모델은 캐논의 1DX 마크 II. 오우씨, 진짜 무거워. 수중에서 얘를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부터는 저희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얘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이제 소니 FX3고요. 근데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가격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성능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요 카메라 가격이랑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성비, 카메라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 Y축이 성능, 그리고 이제 X축은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카메라 에이스 프로라고 했을 때 에이스 프로를 한 기준으로 요쯤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에이스 프로 제 기억에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50만원, 성능은 이 정도. 그리고 솔직히 액션캠 중에서는 에이스 프로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사 오즈모나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이 정도에 요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메라라는 게 가격과 성능이 항상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무슨 이제 짜프로라고 불리우는 이제 중국의 싸구려 액션캠들을 지나가서 여기를 지나가면은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요. 이거 실수 아닙니다. 의도된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다다르면 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시점에 다다르면 여기가 다시 완만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점, 치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사용하면서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예산을 최소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다다라가지고 다시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 대충 여기는 블랙매직 아니면은 레드, 아리 이런 진짜 이제 영화 촬영용 필름 카메라들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또 거기서부터는 또 성능이 또 조금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랙매직 딱 지나가는 시점부터 예산은 1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50만원에서 이제 한 1,500만원 사이 이 구간에는 크롭 센서 카메라들, 그 다음에 우리의 똑딱이 카메라들, 기타 등등 이런 카메라들이 있는데 사진이 아니고 우리가 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그래프가 중간중간 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에이스 프로나 액션캠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퀄리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딱이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진에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고 영상에 있어서의 성능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급격하게 치솟아 올라가는 구간 끝에 요 끝부분에 위치하는 게 저희가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한 FX3 아니면은 소니 A7 S3 아니면은 캐논 R5C 혹은 1DX 마크3 이런 모델들이 이제 요 풀프레임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들이 대충 정말 풀세트를 맞춘다고 하면은 그래도 2천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천만원 주고 카메라를 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의외로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이 가장 가성비가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성비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긴 한데 그래서 그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어떤 분들에게는 무지막지하게 큰 가격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이클 타거나 바이크 타거나 이런 다른 취미들 즐기시는 분들 중에 자기 취미에 2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하이엔드급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한 1억 이상 하는 카메라들과 견주어도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가성비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복잡한 세팅이나 정확하게 어떤 모델이 필요하고 노티캠, 저희는 이제 노티캠 하우징을 쓰거든요. 노티캠 하우징에 포트 차트 있는 법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수중 하우징이 없더라도 어떤 렌즈를 구비해 두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게 이제 저희가 새로 구매한 FX3용 하우징이에요. 제 기억에 8,800달러 들었습니다. 얘네가 최근에 가격을 올렸어요. 그리고 환율 때문에 가격이 진짜 무시무시해집니다. 아까 대략 1,500에서 2,000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1,500 혹은 1,000만원대 초반의 가격은 노티캠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하우징, 플라스틱 하우징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풀프레임이 아니라거나 풀프레임 엔트리급 카메라, 예전 카메라 모델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FX3 세팅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4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렌즈가 한 250에서 300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얘네가 65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8,800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뭐 한 1,200~300만원 되기 때문에 대충 한 2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엑스트라 배터리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하이엔드급 카메라들은 일반 SD카드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F 익스프레스 카드랑 그 리더기들도 무지하게 비싸요. 소니 메모리 카드 드럽게 비쌉니다. 한 메모리 카드 하나에 아마 한 거의 돈 100만원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왜 이게 그렇게 비싸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세팅에 맞춰서 그대로 파는 게 아니에요. 방수 하우징을 살 때는 요 돔 부분 따로, 그 다음에 요 돔이랑 카메라 바디를 연결하는 모가지 부분 포트 부분 따로, 그 다음에 요 바디 부분 따로, 심지어 얘도 이 손잡이도 엄청 비쌉니다. 저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손잡이를 그냥 쓰고 있어서 이번에 따로 사진 않았는데 심지어 요 손잡이도 한 60달러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줌 렌즈를 쓴다면은 줌 렌즈를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요런 거를 렌즈에 달아줘야 되는데 얘도 하나에 어떤 거는 300달러에서 한 700달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따로따로 사가지고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바디, 하우징 바디를 고르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렌즈 종류에 따라서 파트, 이 부분이 긴 렌즈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광각 줌 렌즈일 경우에는 이 돔 사이즈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 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1,5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하기도 해요. 요 돔만. 유리돔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와 진짜 비싼데 괜히 잘못 샀다가 2천만원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노티캠 차트에 따라서 어떤 모델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가격이 나에게 차지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노티캠 미국에서부터 여기 저희가 사는 로타섬도 미국이기 때문에 관세 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관세가 꽤 붙을 것 같긴 합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렌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캐논이든 지금 사용하던 FX3든 1635 렌즈 16mm에서 35mm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하고 서브로는 2470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mm에서 70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렌즈고요. 캐논 2470 렌즈의 퀄리티가 좋아서 사용을 했던 거지 실제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건 1635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에 따라서 렌즈의 화각을 조금 맞춰서 고르셔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중에 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 사이즈를 기준으로 사람보다 큰 걸 찍고 싶으신 분들은 1635. 사실 35mm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5mm만 하더라도 거의 이미 매크로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용적으로 16에서 35mm 렌즈를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시던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매크로가 취미인 분들, 조금 더 땡겨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렌즈 화각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솔직히 매크로는 제 전문 영역도 아니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라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mm보다 더 넓은 렌즈의 화각을 선택하신다거나 이 관광 렌즈 중에 단 렌즈를 선택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화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육지처럼 발로 뛰어가지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물속에선 쉽지 않아요. 그리고 20mm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이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즈 정도가 미니멈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물속에서 굉장히 큰 거북이를 봤다거나 바라쿠다를 봤다거나 할 때도 실제로 여러분이 본 그 물고기가 여러분들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편집할 때 있어서 좀 답답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1635 렌즈를 추천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캐논 렌즈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5C 대신에 FX3를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소니가 캐논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희가 R5C는 안 써봤어도 R5는 써보긴 했었거든요. 캐논 영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나사 빠진 것들이 많아요. 이 바디 손떨방도 안 된다거나 R5C 모델에 있어서는 발열 기능도 좀 작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R5의 그 폼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1DX랑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크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 오히려 차라리 렌즈군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소니로 가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내고 있는 로타섬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일이 되게 많아요. 밤에 달빛이나 별빛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거나 로타홀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도 저조도 촬영에서의 만큼은 이게 훨씬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FX3를 선택을 했고 기존의 A7S3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중 하우징만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여기 수중에서는 이제 1635 GM2 렌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카메라들 처음에 구매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진짜 저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또 조금 이제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차 대신 이걸 사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프리다이빙에 대한 열정이 충분하고 바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본 광경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나누고 싶다거나 추억을 갖고 싶다고 할 때는 솔직히 저는 한 번쯤 질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메라랑 수중 촬영에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없어요. 스쿠버 오래 하신 강사님들 위주로 정보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사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래프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전적으로 영상에만 포커스가 된 내용이에요. 사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 좀 명심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다이브 하우징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세상의 수중 카메라는 침수된 카메라와 침수될 카메라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카메라 그렇게 쉽게 침수되지 않아요. 물속에서 카메라 사용하는데 물이 들어간다거나 카메라에 문제가 생긴 거는 99.9% 관리하는 사람 잘못입니다. 물론 정말 운이 없으면 불량품이 걸릴 확률이 있지만 미리 확인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얘기할 때 주변에 말씀 들어보면은 야 그랬다가 그거 뭐 물속에서 잃어버리면 어떡해, 박살나면 어떡해. 제 심지어 어떤 분은 카메라 하우징에 넣는데 센서가 압력 때문에 폭발했다는 분 계시거든요. 왜 폭발했냐면은 베큐um 밸브라고 하우징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펌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압력적인 평형이 맞을 때까지만 한 20번 정도 펌프를 하면 되는데 그거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많이 한다고 부력이 줄어든다거나 카메라가 더 안전해진 거 아니라서 제조사 매뉴얼 잘 따르고 항상 다이빙 끝났을 때 뜨거운 햇빛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그늘에 두시고 충격받지 않게 하시고 민물로 잘 헹궈 주시면 정말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할 만한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빙 실력. 저는 프리다이빙을 잘 못하는데 요 하우징 이런 큰 카메라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자신이 없다면 여기에 있어서의 자신은 딥다이빙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컨트롤하고 물속에서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력 컨트롤이에요. 이건 스쿠버도 마찬가지고 프리다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안정적으로 촬영한다고 그냥 카메라 들고 숨 푹푹 쉬면서 산호 위에 털썩 엎어져가지고 촬영을 한다?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영상물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좋은 필름 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스쿠버로 촬영을 하던 프리다이빙을 촬영을 하던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놀라지 않게 따라가면서 부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야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카메라 이거 지금 하우징 무게만 한 6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부력이 엄청 세요. 이런 거 컨트롤 할 때야 정말 힘들었지 요즘 나오는 소니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그만합니다. 이 저희가 사용하는 FX3랑 하우징 포함해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하우징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던 거 소니 RX 이런 똑딱이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도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 다이빙 실력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리법도 생각보다 단순해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뭐 다 분해해가지고 오보를 해야 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시면 돼요. 하우징이 밀봉되었을 때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거, 민물로 잘 헹궈주는 거, 충격받거나 뒤틀리지 않게 애지중지 잘 보관하는 거, 요 3개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이 1DX 카메라를 9년 정도 쓰면서 교환해준 부품은 이 하우징 사이에 껴있는 고무 링 있잖아요. 오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오링 한 번 교체해 준 게 답니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카메라 하우징 살 때 들어있는 그리스를 오링에 새로 발라줬고요.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그 오링을 한번 교체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 처음에 하우징 사면은 엑스트라 오링들도 다 들어있거든요. 따로 뭐 구매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교체만 해주시면 되고 정말 간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큰 카메라의 세계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짚어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또 짬날 때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까 또 이런 큰 하우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 큰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수중 영상 촬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나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m obsessing